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달이 시작되다 보니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텐데 보니까 GDP 성장률, 미국 쪽 정책금리 선행 지표인 ISM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느냐, 단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월요일 날 오후 11시에 발표될 예정인 6월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51.1로 지난달보다는 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수요일 날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56으로 반등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감에 따라서 7월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주가에는 큰 악영향은 미치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 ISM 지표로 본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2.5%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1분기 3.1%에 비해서 미국이 빠르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과거 98년이나 2007년도와 같이 ISM 지수가 50을 깨지 않았지만 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경기 확장의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지표가 악화됐던 거와 달리 금리 인하란 대형 호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이곳에서 저희가 금리 인하를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보일까요? 네, 아무래도 수요일 날에는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요. 네네. 예상은 510억 달러 적자입니다. 또한 대중국 무역 적자도 지난달과 비슷한 294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입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그 고용이라든지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6월 고용 통계는 여전히 경기가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6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5월 달 7만 5천 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상이하고요. 또 10만 명 이상 고용 증가가 계속된다는 것은 노동인구 성장세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지난달과 같은 역사적 저수준인 3.6%로 전망이 되고요. 민간 부분의 평균 시급 같은 경우에도 3.2% 오르면서 전달의 3.1%보다는 차분한 속도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낮은 실업률, 차분한 임금 상승, 여기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0.5 BP 정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0.25 BP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미국 많이 쉬더라고요. 수요일에는 지금 독립기념일 전날 오후 1시까지로 단축 거래가 되고 목요일은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역 협의가 재개가 됐으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머 랠리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은 무려 17%가 넘고요. 다우지수도 1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관련된 합의 내용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2%와 올해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그만 경계 매물이 좀 언제든지 출회될 수 있는 쉬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미국 증시를 좀 길게 보면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하락, 그리고 11월에는 반등,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하락하는 1개월마다 주가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도 5월에는 하락을 했고요. 6월에는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고요. 7월에는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이같이 보는 근거는 현재 미국에서는 휴가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뭐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형주를 비롯한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매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가 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업 실적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뭐 현재 2분기 기업 실적은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1분기 4%를 크게 하회한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여기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실적 조정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는 좀 각별히 이번 달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또 서머 랠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유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당장 코앞에 있는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총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인데 이게 감사한 합의를 연장을 하게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유가의 향배가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가는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감산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당초 오펙 총회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120만 배럴 협조 감산을 아무래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연장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오펙 월버를 보면은 그 오펙 쪽에서는 하루 70만 배럴 정도 공급 물량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량이 필요한데 오펙이 합의 감산을 연장한다면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좀 묻던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 9월 2일 노동절까지는 드라이빙 시즌의 피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휘발유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는 유가 상승에 상당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계 원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한 21%, 중국이 한 13% 정도 되는데 두 나라가 세계 성장의 공헌율은 4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과 관련된 휘전이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들이 나온다면 원유 수요와 관련해서는 또 강력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유지를 계속 하더라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억 6천만 배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유가가 상승한다면 미국 내 쉘석유 하는 리그기 가동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평균 유가는 현재 유가 수준이 58달러 전후 그리고 2020년에는 60달러 정도로 유가는 좀 생각보다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가 쪽 여쭤봤고요. 이제 중국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지금 지난달께 49.4포인트입니다. 2개월 연속 50포인트 아래를 지금 머무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이 이제 좀 나올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기 부양책이 있습니까? 네, 중국은 지난 4월 달부터 증치세율 인하 그리고 5월 달에는 사회보험료 인하 같은 5조 유엔 규모의 대규모 감세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하락은 지금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흥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비롯해서 신규 자동차의 등록 완화 그리고 취득세 감면도 실시가 되고요. 또 고성능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주면서 교체 수요를 발굴시킬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산업 고도화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5G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지난 6월 6일 날에는 국유통신회사 4곳에 5G 면허를 1년 앞당겨서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5G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5억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통신 관련 직접 투자가 4,840억 위엔 그리고 간접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 위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원화로 2,839조 원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2천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증시에서도 커다란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금융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공적 자금 주입뿐만 아니라 양도성 예금에 대한 신용 보완 장치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밖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 권한법을 의식해서 기업들의 효율성이라든지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펴왔던 국유기업 우선 정책을 대거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조 개혁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그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2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뭐 한마디로 중국이 꼬리를 좀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재개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시금 협상의 그 데스크 위로 올라온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국가 건국일을 앞두고서 70년 만에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됐다고 연일 홍보전을 지금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홍콩에서의 그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4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당내 다수파인 대미 그 강경론자들부터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했고요. 대신 무역 전쟁의 휘전을 맞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여론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 주석은 외교적 승리를 연출했다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시 주석과의 그 회담 성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회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도 제외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민감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수출 금지를 계속 유지시키고요. 범용 제품에 대해서만 해제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 참여를 전면 배제 원칙은 미국은 계속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계 정보 동맹인 그 5I뿐만 아니라 일본, EU 같은 경우에도 5G 구축에 필요한 안테나나 비핵심 분야, 특히 중요하지 않은 인프라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지만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한다든지 데이터 통신을 관리하는 제어판 쪽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승리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국 간의 어느 정도의 협상에 지금 다시 길로 들어왔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인 휴전은 합의를 봤지만 네네. EU 통상 협의에서는 타협에서 실패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재나 보복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양국의 대립각이 현재로서는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이 협상 과정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의에서 속도보다는 양질의 거래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칼자를 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중국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끔 아무래도 그 기술 장벽과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제조 2025 팩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중단 같은 경우를 시행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내 다수파들로부터 공격을 시주석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무역 합의를 이루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중국으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 더 많은 수입 약속을 해줘야 되고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90일에서 한 60일 정도는 아무래도 치열하게 무역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갈 길이 좀 험난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